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9의 획기적인 능력. 2. 마하선까지 속도를 올린다. 3. 고귀한 희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주포는 전차에 비하면 훨씬 취약한 장갑을 두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를 해야 하는 근접 전투 상황은 가능하면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법. 전차와 마주하는 상황이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만 하죠. 그런데 K9의 경우에는 대비해야 하는 상황 중 하나 정도가 아니라 평시에도 직사 운용을 상정한 듯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포구 초속 측정 장치를 달아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여 포탄 사격의 오차 3할 이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직사 대응 사격 시의 차탄은 물론 초탄의 명중률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광명부대 포대장 김진영 대위는 포탄 사격 시 발생 가능한 오차 중 36-44%가 포구 초속에 의해 나타난다. 장비와 장약의 차이에서 포구 초속 차이가 발생하는데 포구 초속 측정 사격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방열 시스템과 연사력, 포구 초속 측정 장치의 시너지는 K국가 직사를 할 때조차 곡사와 다름없는 성능을 뿜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포탄을 40km나 날려보내는 K9의 주포로 155mm 호폭탄을 직접 조준 직사당하면 장갑을 뚫는 데 특화된 성형 장약탄이 아니더라도 외부 사통장치나 궤도를 파괴해서 상세대 전차까지 무력화 내지 반파시킬 수 있다고 하죠. 대전차용 고폭탄만 K9에 실어주면 근거리 포격전에서 아예 장갑을 뚫고 전차를 파괴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쏘는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에 대한 생존성을 보장받고 14.5mm 중기관총과 대인지뢰에 대한 완벽한 방어력 역시 제공하는 강철 장갑재까지 두르고 있죠. 그리고 K9의 출중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기동 성능. 1000마력 엔진이 뿜는 최고 속력 시속 60km의 기동성은 2.5m 수심의 강과 2.8m 너비의 참호, 75cm의 수직 장애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K9의 유기압 현수장치는 이러한 험지 돌파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포격의 반동까지 조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흡수할 수 있죠. 이러한 기동 성능을 최대한 살리면 초탄 명중 후 탄도를 역추적 당하기 전에 빠르게 다른 진지로 이동한 진지에서 자동 방열 후 30초 만에 재사격하는 신출기 모란 슈트스쿠트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직사 상황에서 역시 이런 기동성은 빛을 발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유사시에 자주포인 K9도 마치 전차처럼 써먹을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K9는 직사 성능 자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자주포의 직사는 복사 간접 사격에 비해 훨씬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데요. 간접 사격의 화력은 표적 직격 시가 아니라 지근거리 폭발 시 표적에 줄 수 있는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곡사로는 전표적의 정확한 명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접 사격은 탄도를 그리며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운동에너지를 표적에 직접 꽂아 넣는 사격이죠. 이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직사가 압도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군의 관측 지원을 받아 확보한 표적 좌표를 바탕으로 각도와 장약을 계산해서 쏘는 곡사와는 달리 직사 상황에서는 표적 식별도, 조준도, 발사도, 대조준까지 모두 포수가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수의 역량 차이에 따라 직사의 성공률은 천차만별이며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만한 신뢰성은 기대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고려하는 운용법 취급을 받죠. 그런데 K9에 적용된 한국만의 기술력은 이런 직사 운용에도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먼저 자동 방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방열은 배열을 내보내 포신을 시키는 방열이 아니라 화포의 사격 준비 태세를 말하는 방열입니다. 즉 K9는 적을 식별해 조준 후 발사하고 반동으로 어긋난 조준을 다시 수정해 차탄을 쏘는 일련의 방열 과정을 포수한테만 맡기지 않고 외부의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해서 전부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격 성능입니다. K9는 직사를 하지 않을 때도 최대 사거리 40km, 15초 안에 3발을 쏘는 급속 사격과 3분 연속, 분당 6발을 사격하는 최대 발사 속도 사격이 가능하죠. 첫 3발은 5초에 한 번씩, 그 다음 24발은 10초에 한 번씩, 40km 바퀴 표적 머리 위에다 155mm 호폭탄을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직사할 경우 탄속이 초속 1000m, 마하 2.9에 달합니다. 그리고 K9 운용부대는 이러한 기동을 살리는 훈련을 상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자주포 하나에 몰아넣기에는
과하다 싶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설계부터가 적어도 전차와의 일시적 근접전 혹은 전차로의 전용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한 것입니다. 최근엔 폴란드가 한국과 방산 빅딜을 진행하면서 K9 자주포 역시 648문이나 사갔는데요. 덕분에 K9의 직사 포격을 가장 먼저 얻어맞은 나라는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뒤졌습니다. 폴란드가 K9를 이토록 매력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바로 곡사와 직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성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의 북쪽은 강이 흐르는 평지, 남쪽은 산지로 폴란드군은 두 가지 지역 모두에서 싸울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로 인해 전력 공백이 발생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한 가지 무기만 구매해 양쪽 전장을 모두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무기만 구매해 양쪽 전장을 모두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K9는 평지에선 화력 지원을 하다가 적 전차의 전선이 돌파당하면 직사로 전환할 근접전을 수행하고 산지에선 4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살려 산등성의 너머로 포탄을 뿌리는 폴란드가 원하는 바로 그 성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능은 비단 폴란드뿐만 아니라 산과 평지가 조합된 전장이라면 어디서라도 엄청난 강점인데요. 폴란드가 나토를 대표해 한국 무기 시장에 어서 지갑을 연 만큼 K9의 수출 역시 추후 나토에 소속된 여러 국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K9의 개발 과정, 비화 중에서 사격 시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연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1997년 K9 실험 시제 1호기는 현 하나디펜스의 전신인 삼성테크인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최대 발사 속도 기술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제기 개발과 시험 평가 때부터 팀워크를 다져온 포반장 국과연 강신천 선임연구원, 사수 삼성테크인 정동수 대리, 부사수 국과연 조기호 기술원, 탄약수 삼성테크인 안병철 대리가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사격 때마다 장비의 이상 유무 판단과 점검을 완벽에 가깝게 수행해왔죠. 두 발이 9초의 간격으로 연이에 발사된 후 세 번째 탄이 장전되었지만 이번에는 발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격이 되지 않았는데요. 방호벽 뒤에서 대기하던 연구개발진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지만 이미 자주포 내부는 화재에 휩싸여 있었죠. 탄약수 안병철 대리는 탈출했지만 부사수 조기호 기술원은 등에 불이 붙고 포반장 강신천 연구원은 손등을 크게 대었습니다. 그리고 사수였던 정동수 대리는 가장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죠. 당시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던 박승근 과장은 불은 자주포 내에서 계속 타고 있었고 사수석에 앉았던 정동수 대리가 잠시 후 하염을 뚫고 나왔는데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람의 정신력이란 게 대단한 것이 그 상황에서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친 데 없느냐고 묻고는 고동으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와 내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정동수 대리는 연구개발진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34세의 나이에 부인과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당시 삼성테크인 공장장이었던 한상수 씨는 장례식 날 정대리 무덤 앞에서 모두 서로 개안고 울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정대리가 함께했던 신자포개는 꼭 우리 손으로 성공시켜 먼저 간 정대리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각자 다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해냈다. 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K9 자주포는 지금은 한국 명품 방산의 아이콘이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접수하는 든든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세계 최상 위급 스펙을 달성해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필리핀에 수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리핀 현지 군사 매체들에서 KF-21 보라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의 사업 대상을 사지도 못할 비싼 미국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FA-50으로 신뢰가 인증된 한국의 KF-21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이 소식을 그리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리 풍족하지 않은 필리핀이 분담금 미납, 잠수함 대금 입금 지면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이니처럼 돈을 내지 않으면 어쩌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은 인니와 다르게 FA-50, 호세리 잘급금, 각종 군함을 제값으로 구매한 한국 방산무의 시장에서 최고의 우수 고객입니다. 심지어 K3 기관총을 제10 기관총으로 채용하고 대통령이 직접 한국 다산기공이 개발한 소총을 만져보며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한국 무기 사랑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KF-21을 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의외로 매우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도 크지 않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무기를 많이 쓰는 것은 한국이 덤핑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과 각종 사은품을 제공했기 때문일 뿐이며 KF-21이 아무리 잘 나와봐야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개량된 미국의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는 맞는 주장입니다. F-16이 구형 4세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 최고 성능의 4.5세대기로 진화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의 무기를 팔 때 포항급 초계함, 구름 다면 장로켓 등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경제 및 군사 안보에 있어 많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즉 국제정세와 필리핀의 안보 정세를 고려했을 때 필리핀이 KF-21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 최고의 우수국의 필리핀이 KF-21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공군에게는 큰 고심이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F입니다. 필리핀군이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량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요. 필리핀 공군은 이 MRF 사업을 통해 F-16 블록 50-51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F-16은 미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가장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우수한 성능 덕에 세계 여러 나라가 구입한 명품입니다. 그리고 블록 50은 F-16CD 기종 중 후기형에 해당하는 기종으로 여러 선진 공군에서 운용됐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1994년부터 라이선스 생산으로 도입한 KF-16의 최초 성능이 바로 이 F-16CD 사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120대가 면허 생산됐는데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공군을 완전히 압살하기 시작한 것이 KF-16의 도입 완료 시점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블록 50사양의 항공기가 국제 군사무기 시장에서 씨가 마른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F-16V에 있습니다. F-16V는 F-16의 최신 개량형으로 블록 70-72에 해당하는데요. 이사 레이더 채택,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 기골 보강을 통한 무장 탑재량 증가 등 엄청난 개량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고 구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블록 50 생산 라인을 완전히 F-16V 전용으로 바꿨습니다. 즉 블록 50 버전의 기체는 신규 양산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죠. 그래서 필리핀은 중고 무기 시장에서 블록 50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는데요. 엄청난 개량이 이루어졌음에도 블록 50사양을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자 블록 50을 가진 국가들이 너도 나도 개량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은 1990년대 라이선스 생산에 기령이 30년이 다 돼가는 KF-16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해 F-16V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상당수의 KF-16이 F-16V 사양인 KF-16로 개조됐습니다. 기골이 보강되고 상당수 장비가 첨단 장비로 교체됐는데 이 때문에 필리핀의 F-16 블록 50 도입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웃돈을 주고라도 최신형 F-16V를 사자며 F-16V 도입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망했습니다. F-16V의 가격이 필리핀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은 1조 4천억 원의 예산으로 12대의 F-16V를 사려 했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F-16CD 후기형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돈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필리핀에 제안한 금액은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천억 원이라는 돈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필리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주저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잠깐 사이 F-16V 주문이 폭주하면서 가격이 1조 6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문 대기열이 너무 길어져서 주문을 해도 신품을 수령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공보를 받았는데요. 이 소식에 필리핀은 F-16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RF 사업의 목적이 최근 남중 국해에서 급격히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신형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인데 아무리 F-16V가 좋아도 10년씩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MRF 사업의 유력 후보 기종이 단둘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의 추가 도입과 비서방권 중진국들이 많이 구매한 스웨덴 사부사의 제이스민 39 그리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1조 4천억 원의 24대의 FA-50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 사부사는 그리펜 CD형을 14대 제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패배였는데요. FA-50 기본형과 그리펜의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이스민 39 그리펜은 전장 14.1m, 전폭 8.4m, 전고 4.5m의 최대 이륙 중량 14톤인 경량 전투기입니다. 총 8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의 무잠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A-50은 전고 13.1m, 전폭 9.5m, 전고 4.9m, 최대 이륙 중량 13.5톤의 경공격기입니다. 총 7개의 하드포인트에 5톤 정도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미제 F404 엔진의 개량형을 채택했기 때문에 비행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세세한 성능을 보면 격차가 엄청납니다. 먼저 FA-50의 전투행 동반경은 440km에 불과한 반면 그리펜의 전투행 동반경이 8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공무장으로 에임쿠 사이드와인더만 사용할 수 있는 FA-50과 달리 그리펜은 5가지 단거리 대공미사일과 3가지 중 장거리 대공미사일이 동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훈련기를 개조한 FA-50에 비해 그리펜의 항전 장비가 훨씬 우수합니다. 정리하자면 FA-50 기본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펜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관광 산업으로 큰 수익을 얻던 필리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리펜 도입이 지연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깐의 지면으로 인해 판세가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로 FA-50 블록 20 때문인데요. 방산 수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 폴란드 48대의 FA-50을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집트와도 100여 대간의 FA-50 수출을 논의 중이며 우리 공군도 FA-50 2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FA-50의 연료 탱크와 항전 장비를 늘린 데다 레이더까지 이살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 FA-50 블록 20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량된 FA-50과 제이스민 39 그리펜을 비교할 경우 그리펜과 FA-50의 성능 격차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FA-50이 더 우수합니다. 게다가 그리펜보다 FA-50 블록 20이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서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FA-50을 사자는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바꿀 만한 뒷배경도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 사부사가 팔겠다는 그리펜 전투기는 사부사의 악성 재고입니다. 한창 수출이 잘 될 때 생산했다가 고객이 없어 방치된 전투기들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은 땡처리를 하겠다고 12대를 산다는 필리핀에게 2대를 더 준다며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필리핀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전투기 중 그리펜의 성능이 제일 좋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펜을 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 20을 살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그리펜은 부품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펜의 동체를 늘려 성능을 강화한 그리펜 NG가 너무 높은 단가로 인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그리펜 관련 부품의 생산이 아예 멈춰버릴지도 모를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FA-50 블록 20은 이제 막 생산을 시작한 신기종이며 수출 물량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의 생산 라인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량 생산으로 인한 단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펜보다는 FA-50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쯤이면 서론에서 KF-21이 수출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왜 FA-50만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의 MRF 사업은 단 한 가지 전투기만 도입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닙니다. 2030년대까지 각 단계를 호라이즌으로 나눠서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FA-50 블록 20의 도입이 확정된다면 후속 사업에서 같은 한국산 항공기인 KF-21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FA-50 블록 20을 도입하지 않고 곧바로 KF-21을 도입할 수도 있는데요. 종합 성능에서 F-16V와 대등하거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당 단가가 750, 800억 원이며 프로그램 코스트가 1천억 원 초반으로 예상되는 KF-21이라면 가난한 필리핀이라 할지라도 최소 12에서 최대 24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필리핀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는 필리핀 방산 수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호스리 잘급 FA-50 수출 과정에서 포항급 초계함, 구롱 다연장 로켓 등 각종 구식 무기를 필리핀에 공짜로 넘겨서 겨우 사업을 수주한 것이지 제대로 다른 나라랑 붙으면 질 게 뻔하다는 것인데요. 또 필리핀이 인리처럼 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신무기를 팔 때 구식 무기를 껴주는 것은 방산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하는 일입니다. 일례로 이번 MRF 사업에서 미국은 필리핀에게 중고 미군기를 F-16V 사양으로 넘기는 대신 무기값을 적게 받겠다는 거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필리핀에게 넘긴 무기들은 군비 경쟁이 심한 우리 안보 정세에서 사용이 어려운 물건입니다. 개한방공이 불가능하고 함량이 한계에 달한 포항급 같은 구식 무기들이 FFG로 대체되고 있고 구룡은 탄약 개량이 실패한 후 천무로 대체되면서 쓰잘데기 없는 퇴물이 됐습니다. 너무 고물이라 팔 수도 없고 해체하는데 큰 돈이 드는 애물단지가 된 것인데요. 이런 무기를 필리핀에게 떠넘기면서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굳이 무기를 안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이 수출 대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동남아에서 개국 행세를 하고 싶어 무기를 구매하는 인니와 달리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간단히 말해 돈 몇 푼 따지면서 사업을 질질 끌 처지가 아니므로 돈을 안 낼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성공적인 사업 실행으로 한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필리핀 공군이 남중 국해에서 중국 공군을 격퇴하는 장면을 최근 현재 한국 공군의 최대 전력인 F-35가 실탄이 없어서 기총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은 F-35가 북한의 전투기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직후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총도 못 쏘는 전투기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냐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다름 아닌 F-35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미국만 믿고 비싼 값에 F-35를 구입했던 세계 각국들까지도 아연실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미국은 개발사가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 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일, 원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반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A 기총에 쓸 단 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고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 탄약 5만 5천여 발은 전부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기총을 못 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보수를 허술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총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35A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A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 리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일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배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에 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한하로 1,000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 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7,000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 시간 잡아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 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배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 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의응하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으면 오히려 훗날 전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발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국방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에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 극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한 후속 기체 KF-XX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체한 후 KF-16이 퇴역할 즈음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F-35를 대신할 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력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한국이 하루빨리 국산 전투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타국의 무기에 기대지 않고 중국과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